여성을 위협하는 암, 유방암.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예방을 위해 절제 수술을 했다는데 암 예방을 위한 수술이 시행될 정도로 여성을 위협하고 젊은 여성들에게도 발병률까지 높아지고 있어 점점 두렵게 만드는 유방암. 빛날보감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빛날보감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입니다. 네, 여성들이라면 모두가 걱정하는 암 중에 하나죠. 근데 또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여성들만 걸리는 병은 아니더라고요. 맞아. 남성들도 깜짝 놀랐어요. 걸리더라고요. 네. 또한 이렇게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빛날보감에서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유방암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방암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유방의 원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사진이 우리가 외견상으로 볼 수 있는 유방의 흔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유방의 단면을 나타낸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방 조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할 때 모유를 만들어내는 부분인 유선소엽 그리고 만들어진 모유를 유두까지 전달하는 부분인 유관 그리고 유두 이 세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유방 실질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방암은 이러한 유방 실질 조직에만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칭 유방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국가암 등록 사업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에서 갑상선 암에 뒤이어 발병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갈수록 유방암의 발생률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의 일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쪽에서는 고령보다는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30대 젊은 여성에서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 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급격하게 이렇게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생활 환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위험 인자라고 잘 알려진 그런 인자들입니다. 보시면 12세 이하에 이른 초경 그리고 55세 이상의 늦은 폐경 오타가 있네요. 네.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출산을 했더라도 첫 아이를 30세가 넘어서 이렇게 낳은 경우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경구피임약이라든가 폐경 후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복용하게 되는 여성 호르몬제가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음주가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55세 이상 세상에 늦은 늦은 폐경이죠. 네, 자막이 그렇죠. 잘못 나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방영하고 있는 모 드라마에서 맞아. 남자 배우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남자들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드물긴 하지만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그 남성분들에서 가슴에 갑자기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게 되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빛날보가 한 줄 키워드를 통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줄 키워드 주세요. 네, 유방의 변화를 느꼈다면 유방암은 이미 진행 단계다. 그러니까 뭔가 통증을 느낀다든가 암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암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발견이 됐다. 그럼 이미 이제 유방암이 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방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조기에는 통증이나 만져지는 혹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일반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뒤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방에 만져지는 큰 덩이가 갑자기 만져진다던가 혹은 유방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해진다던가 또 염증이 생긴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른다든가
혹은 임파선 전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이런 혹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유방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했음을 의미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이 되네요.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 2013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발생한 전체 유방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증상이 만져지는 멍울이 있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된 경우가 약 54% 정도 됐고요. 다음에 뒤이어서 증상은 없었지만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신 분들이 약 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방의 통증, 그다음에 유두 분비물, 유두 함몰 이런 기타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있잖아요. 네. 그때 가끔씩 그 유방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혹시 유방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 유방 클리닉을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발생한 유방 통증에 굉장히 놀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통증이 발생을 하면 이게 유방암이면 어떡하지라고 덜컥 겁부터 내서 오시는데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연구에서 보셨던 것처럼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자체랑 유방암을 연관 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리 때, 생리 전에 일반적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통증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약 90% 정도는 유방의 통증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약 10% 정도의 환자분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불편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 이제 유방 클리닉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증이 발생한 원인 자체가 네. 이렇게 암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겁부터 내시기보다는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질 키워드 볼까요? 여성이라면 자가 검진과 건강 검진이 필수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방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가 검진, 건강 검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인 내용을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뭔가 멍울이 만져진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좀 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이렇게 활발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진단이 될수록 아주 초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기에 진단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료 성적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조기 검진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0세 이상에서는 매달 유방 자가 검진을 시행을 하고 35세 이상부터는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유방 진찰,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유방 진찰과 더불어 선별 검사인 유방 촬영술을 하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서는 유방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고 단 증상이 있을 경우는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유방암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가진단법을 보고서 치료를 하신 분이 실제로 계신다고 해요. 저희 빈달보검에서도 좀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게 유방의 규칙적인 자가검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방의 자가검진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먼저 서서 이렇게 양팔을 편안하게 내리고 거울을 보면서 유방의 모양이라든가 피부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팔을 깍지 낀 상태로 머리 위로 올려서 유방에 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구부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를 거치고 나서 2단계로는 이제 서 있는 상태 혹은 앉아서 이렇게 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끝마디를 이용해서 검사하고자 하는 유방을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아가면서 꼼꼼히 촉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앉아서 했던 자세를 누워서 똑같이 반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방 자가 검진을 할 때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특히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 유방이 갑자기 커졌다거나 혹은 더 반대측에 비해서 갑자기 처진다거나 혹은 피부가 귤 껍질같이 변한다거나 혹은 뭐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함몰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괜찮았던 유두가 갑자기 한쪽만 함몰이 된다던가 혹은 피부가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것처럼 빨갛게 변하던가 뭐 팔이 붓는다던가 뭐 만져지는 혹이 있다던가 이런 증상들을 유념해서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팔이 붓는 것도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팔이 붓는 경우는 네. 유방암이 가장 먼저 전이가 갈 수가 있는 부분이 겨드랑이 임파선인데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이렇게 전이가 가게 되면 네. 그 림프액에 이렇게 흐름을 방해를 하면서 팔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게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 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유방암 진단을 하나요? 네. 먼저 환자분이 이제 걱정이 되셔서 내원을 하시게 예. 되죠. 예. 그러면 저처럼 유방 전문의의 뭐 이렇게 문진을 먼저 시행을 하고 적절한 시진과 촉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선별 검사로 유방 촬영이라고 해서 유방의 엑스레이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은 유방의 치밀도가 높아서 치밀 유방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방 촬영만으로는 정확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한 줄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방암이라고 무조건 유방 전절제를 하지 않는다. 네, 사실 뭐 유방암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수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질환이든 간에 일단 수술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겁이 나죠. 네. 하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방 쪽의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뭐 수술 자체로 인해서 뭐 굉장히 위험해진다던가 그런 수술이 아닌 굉장히 안전한 수술입니다. 뭐 이런 수술의 위험도를 떠나서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유방 수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유방이라는 사실인데요. 사실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의 유방은 단순하게 모유 수유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이렇게 여성의 신체상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일단 수술을 받는 것도 두렵지만 수술 후에 유방 모양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혹은 뭐 유방의 모양이 크게 변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사실 유방을 전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방사선 치료의 기법이 발달을 하고 또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초기에 진단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유방 모양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유방암만 절제를 하는 이런 유방 보존 수술을 훨씬 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절제를 하는 경우라도 조기에는 뭐 암 수술과 동시에 복원을 하는 동시복원 수술도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이후로도 항암 치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료는 항암 치료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시행을 하긴 합니다만 모든 환자에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실 건데요. 이 유방암 수술 후에 하는 보조 치료의 종류로는 크게 방금 말씀하셨던 항암제 치료와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방암 환자분이라고 해서 이러한 치료들을 모두 다 모든 환자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술 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뭐 환자분이 가지셨던 그런 암에 대한 최종적인 세포 병리학적인 결과와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수술 후에 이런 보조 치료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암 하면 보통 1기, 2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유방암의 병기를 가장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또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 여성 호르몬의 종류를 받는 종류가 약 65%에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환자 나이와 폐경 유무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종류인지 하는 호르몬 수용체 유무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경제적 환경을 고려를 하게 되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유방암은 젊은 여성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의 직장 생활 혹은 임신과 출산, 결혼 이런 개인적인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유방암은 재발률이 높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사실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머리가 아프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절하게 수술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뭐 재발이라든가 전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방암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반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환자의 완치율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암 진단 시점으로부터 5년간 치료를 하고 추적 검사를 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심스럽게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그 완치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일반 그 분들께서 활발하게 건강검진을 시행을 함으로써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지금 현재도 유방암에 대해서는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에도 많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는 게 주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떠도는 의학 상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빛날보가 진실 혹은 거짓 시작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모든 유방암이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진실. 아니겠죠? 모든이라는 그런 거는 네.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진실. 아니다. 네, 저도 진실을 진실입니다. 들어주셨어요. 네. 자, 정답은요, 교수님? 네, 정답은 진실입니다. 역시. 네. 네.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냈나 봐요. 모든 이런 게 들어가면 보통 답이 아닌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로 인해서 유전성 유방암이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타임지의 졸리 효과라고 해서 이런 그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전체 유방암의 약 5에서 10% 정도만이 이렇게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BRCA1, BRCA2 유전자라는 이런 두 가지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것 자체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런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평생 한 70세 정도까지 산다고 봤을 때 한 65%에서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확인이 되면 환자분은 평생 이런 내가 유방암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불안감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유방을 잃더라도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받았고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런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유방 전절제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나갑니다. 상피내암은 유방암이 아니다. 근데 상피내암이 어떤 건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피내암이 어떤 건가요? 네, 자,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 단어 자체도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답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유방암의 일종으로 아주 초기의 한 형태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형태. 일단 초기 네. 형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다. 초기 형태. 저도 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거짓을 들었어요? 네. 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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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또 이게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네, 거짓입니다. 아우. 오. 네.
틀렸네요. 상피내암은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상피내암도 유방암의 일종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꺼내 들었냐면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사보험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혹 암 보험을 들어 놓으셨다가 이제 진단이 상피내암으로 나오면서 이 유방암에 비해서 보상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데 상피내암은 암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방금 제가 상피내암이라고 말씀드렸던 비침윤성 유방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침윤성 유방암입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진 모유를 유두까지 전달하는 파이프 같은 구조를 유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관을 예로 들면 유관 안에 비침윤성 유방암은 이렇게 암세포가 국한이 돼 있으면서 굉장히 성질이 온순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유방암은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침윤성 유방암도 암은 암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거짓. 이런 단정적인 거는 다 네. 거짓이더라고요. 거짓. 거짓. 저도, 자, 네. 정답은요? 네, 정답.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네. 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게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되긴 합니다만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해서 암이 100%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시기 때마다 건강검진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처방전. 네, 처방전 내주시죠. 먼저 처방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처방전 오늘의 처방전입니다. 뭐 나쁜 생활 습관은 피하시고 이제 꾸준한 건강 검진 반드시 지키세요. 뭐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보다는 몸에 해로운 뭐 식습관이라든가 뭐 스트레스 이런 거 피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예방 자체도 자체지만 병이 생기는 게 어쩔 수가 없다면 가급적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완치에 크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반드시 챙겨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